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연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조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입니다. 목차는 크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재생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린 이후에 재생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앞으로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에너지 전환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제레미 리프킨은 인류 역사가 큰 변화를 겪을 때 항상 3가지 분야의 혁신이 동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는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는 트랜스포테이션입니다. 즉 에너지는 인류 역사의 변화를 추동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최근에 이제 기후 위기가 심각하게 고려되면서 에너지 전환이 이제 세계 각국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보다 청정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한 에너지 전환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효율, 그리고 부문 간 결합,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전력의 운영과 저장,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제 기술들과 정책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은 바로 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역사의 주요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이 2가지 큰 테마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핵심 요소가 바로 그린 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우리 생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지난 몇십 년간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던 믹스, 그러니까 구성은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석탄과 가스, 그리고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기반하고 있고, 거기에 원자력과 수력이 기여해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 30년 정도가 지난 2050년이 되면 기존에 굉장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발전 믹스,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구성에서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력을 포함하면 60%가 재생에너지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결국 시장의 변화를 또 동반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미 발전 부문 전체 투자에서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기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70% 이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전력 믹스를 구성하고 있던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원자력의 비중, 투자 비중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 설비, 즉 새로 설치되는 발전소의 용량이 2040년이 되면 지금의 2배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과거에는 주로 유럽이 태양광이나 풍력의 설치를 주도했던 반면에 최근 들어서는 중국, 인도와 같은 후발주자들, 그리고 동남아시아나 중남미와 같은 국가들도 태양광 풍력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자리도 그쪽에서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레나에서 발표한 이제 보고서의 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나감으로써 화석연료나 원자력 분야의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 것이지만, 그에 반해서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일자리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로 이행해 나가면서 원자력이나 석탄 분야에서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물론 그것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필요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1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도입되던 신규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였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스나 석탄과 같은 에너지원들이 유럽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설치되는 또는 많이 도입되는 신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이 지나지 않은 작년에 보시면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태양광이나 노란색으로 표시된 태양광이나 파란색으로 표시된 풍력이 가장 많이 도입된 신규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변화가 불과 10년 사이에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변화는 앞으로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매우 의욕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이러한 보급 목표가 줄어들기보다는 점점 더 높아지고 또는 더 상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에 80%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아이슬란드는 이미 100%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수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100% 달성을 했고요. 칠레, 일본 이런 국가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가 낮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목표를 굉장히 많이 상향을 했고요. 2030년에는 20%, 2040년에는 최소 30%에서 최대 35%까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태양광과 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의 설비 용량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노력이 사실 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인 노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래 그림으로 제가 표시한 기업들은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기업들일 것입니다. 스타벅스나 버버리, 애플, BMW 다들 아시는 기업들이죠. 이러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에너지 또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총 268개의 기업이 이러한 캠페인, 이것을 우리는 아리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고요. 총 281TWh의 전력을 지금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81TWh면 우리나라의 1년 소비 전력량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웬만한 산업화된 국가들의 1년치 전력량을 이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숫자는 이제 아리백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들어갈 때마다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 먼저 좀 이해를 해야지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도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단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화석, 즉 화석연료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자연으로부터 와야 된다. 그리고 재생 가능하거나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생 가능하지 않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의를 만족하는 에너지원들이 태양에너지나 풍력, 바이오매스, 그리고 지열, 수력, 해양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크게 세계 전체로부터 주어지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왼쪽은 태양이고요. 가운데는 지구, 그리고 오른쪽은 달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이 세계 전체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은 우리 지구에 복사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죠. 이러한 복사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이후 설명드린 태양광이나 태양열이고요.
그리고 지표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뜨거워진 열을 활용하는 첨부지열, 그리고 태양 복사에너지로 인한 대기 순환으로 발생하는 풍력, 그리고 태양 에너지로부터 강합성을 통해서 에너지가 축적되는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재생에너지고요. 두 번째는 지구로부터 오는 재생에너지는 지구가 이제 내핵이 가지고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 붕괴열이나 중력, 이러한 이제 에너지로부터 얻어지는 재생에너지가 신부지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뜨거운 열이죠. 보통 온천 같은 것도 이제 신부지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즉 지구의 중력을 이용하는 수력,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로부터 얻어지는 재생에너지가 될 것이고요. 달로부터 얻어지는 힘은 조석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조력이나 조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전부를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태양에너지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생에너지고요. 산업적으로도 가장 성숙했고 가장 규모도 큰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태양광 발전이 있을 수 있고요. 태양열 냉난방이 있을 수 있고 태양열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태양열 발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태양열 발전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이 적합한 용어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말 그대로 이제 빛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보게 되는 이런 납작한 판에서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이제 태양광 발전이고요. 태양열 냉난방은 태양의 복사열을 이제 모아서 집에서 쓰는 온수 등을 제공하는 것을 태양열 냉난방이라고 합니다. 시골에 가시면 지붕에 이렇게 네모난 판 위에 보통 동그란 원통, 보통 우리는 그 추결조라고 부르는데요. 그 동그란 원통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태양열 냉난방입니다. 최근에는 태양열 발전과 태양열 냉난방을 두 개를 다 설치하는 가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광형 태양열 발전은 우리나라에는 딱 한 군데 대구에 지금 있고요. 보통은 사막과 같은 굉장히 뜨거운 곳에 적합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큰 타워가 하나 있고요. 주변에 뭔가 동그랗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해서 빛을 반사시켜서 한 점에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이제 가열해서 스팀을 만들고 발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좀 온난한 기후에 적합하지는 않고요. 사막에는 태양광 발전보다는 이런 태양열 발전이 더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풍력입니다. 태양광과 더불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재생에너지 기술이고요. 풍력은 크게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으로 구분됩니다. 육상풍력은 말 그대로 육지에 설치하는 풍력발전소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로 평지보다는 산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대관령이나 경남, 경북도의 높은 산지 이런 데 가시면 육상풍력발전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상풍력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바람개비가 돌아가다 보니까 소음이 있기도 하고요. 생태계를 좀 어지럽힌다 이런 또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육상풍력보다 또 해상풍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말 그대로 바다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해상풍력이 육상풍력보다 더 나은 몇 가지 요소들은 첫 번째는 일단 바람 자원이 더 좋습니다. 보통 바다에 바람이 더 잘 불기 때문에 똑같은 발전기를 설치하더라도 바다에 설치하면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눈에 잘 안 보이고 인간들이 생활하는 주거지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 또는 지역 주민 생활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상풍력 중에는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또 분야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상풍력은 수심이 60m 미만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 또는 해저에 직접 타워나 하부 구조물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그 위에 이제 풍력 발전기를 얹게 되는데요. 수심이 60m 이상으로 깊어지게 되면 타워나 하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부유체를 설치하고 부유체를 설치하고 그 위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물론 이대로 띄워두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그림에서 잘 안 보이겠지만 앵커라고 해서 이제 쇠줄 같은 것을 바닥에 고정해서 떠내려가거나 움직여서 서로 부딪히게 하거나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울산이 부유식 해상 풍력을 가장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은 바이오매스입니다. 바이오매스는 이제 생물 자원으로부터 축적된 에너지원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제 목재나 식물 그리고 생물 유기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바이오매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매스가 목재 펠릿 그리고 뭐 바이오디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목재 펠릿은 나무를 가공을 해서 이렇게 수수깡처럼 연료 형태로 만들어서 이걸 태워서 이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그런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왼쪽 위에 그린 것 같이 이제 그 나무를 직접 이제 가공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러면 또 산림 파괴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쓰고 남은 또는 버려진 이런 목재를 이용해서 좀 보다 더 이제 친환경적으로 목재 펠릿을 생산하는 그런 방향들이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디젤인데요. 바이오디젤은 말 그대로 바이오 디젤입니다. 그러니까 디젤, 경유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디젤을 대체하는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식용유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체로부터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식물을 통해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또한 이제 식량 자원과의 경쟁이나 이제 토지를 이제 에너지 생산에 쓰는 것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또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원을 순환해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방식을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킨, 이 치킨을 이제 튀기게 되면 튀길 때 이제 기름이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60개 치킨 60번만 쓰고 버린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쓰고 나면 이제 기름을 버리게 되는데 그 기름을 모아서 정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바이오디젤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치킨점에서 발생하는 식용유의 대부분은 이제 수거가 되고요. 수거되어서 이제 정제된 바이오디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버스나 SUV에 이제 들어가는 그 경유에 섞여서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뭐 여담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발달된 국가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저개발 국가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태양광이 이제 주로 저개발 국가에 활용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간단한 또는 작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전력이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이런 오지 또는 이제 좀 개발이 덜 된 지역들에 전기를 공급해서 보통은 이제 물을 끌어올려서 식수로 사용하게 하거나 야간 조명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농사용으로 이제 전기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해당 지역의 삶의 질 개선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저개발 국가들이 주로 등유 램프를 많이 썼습니다. 이제 등유라고 하면 기름이죠. 이 등유 램프를 쓰게 되면 사실 집에서 안 써보셨겠지만 쓰게 되면 거의 실내가 꽉 매연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건강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이런 것들을 태양광 랜턴으로 요즘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카메룬에 이제 출장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이런 왼쪽 그림과 같은 이런 태양광 랜턴, 낮에 충전을 해서 밤에 조명을 제공하는 이런 랜턴들이 해당 지역 삶의 질 개선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그럼 재생에너지 산업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주식이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의 가치나 미래 성장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두 개의 기업의 주가 지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기업은 주가가 꾸준히 이제 하향 추세고, 오른쪽 기업은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 모두 사실은 석유 기업이었습니다. 왼쪽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엑선모빌,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재벌 중에 하나고요. 오른쪽은 과거 동에너지라고 불렸던 덴마크의 석유가스공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합쳐진 그런 큰 기업이죠. 그런데 왼쪽 엑선모빌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석유 시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석유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주가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다우 지수에서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에너지는 2017년에 사명을 웨르스테드라고 바꿨습니다. 이 웨르스테드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해상풍력 개발 업체이고요. 지속 가능한 기업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과거 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던 석유, 가스 자산들을 2017년에 다 처분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해상풍력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제 오른쪽 주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산업도 그에 맞춰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태양광의 신규 설비 설치 용량과 투자액이고요. 오른쪽은 풍력의 신규 설비 설치와 투자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태양광의 막대 그래프, 즉 신규 설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신규 설치는 진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투자액이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의 이유에 설명드리겠지만 단가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설치되는 그 발전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액이 증가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편이고요. 풍력은 신규 설비 용량은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투자액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사실 태양광 분야였습니다. 태양광 분야는 원료부터 해서 이제 최종 제품까지 이렇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생산되냐면 폴리실리콘,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이제 모듈이라는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폴리실리콘과 모듈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폴리실리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은 중국 업체가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OCI와 같은 우리 기업 그리고 바커나 햄럭 같은 미국이나 이제 유럽 국가들이 중간중간 이제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OCI는 국내 공장에 문을 닫았고요. 하나케미칼 12위였던 하나케미칼도 국내 공장을 가동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기지 못했던 거죠. 아무래도 원료 쪽은 기술보다는 가격으로 경쟁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점점 중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우리 기업들이 좀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2020년이 되면 여기 OCI가 5위권 밖으로 아마 밀려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모듈은 그래도 우리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큐셀이 탑5 안에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하나 그룹이고요. 이름 뒤에 큐셀이 붙었는데 이 큐셀은 원래 독일 기업이었고요. 과거 태양광 산업을 주도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 그룹이 이제 큐셀을 인수를 해서 지금은 하나 솔루션이라는 회사의 한 부분으로 하나 큐셀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큐셀을 제외하면 나머지 이제 탑10 중 9개 기업은 모두 중국 기업입니다. 태양광은 거의 중국이 모듈부터 폴리실리콘부터 모듈까지 거의 모든 밸류 체인의 경쟁력을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풍력입니다. 풍력은 태양광과 이제 완전히 시장 상황이 좀 다른데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아래에 있는 5개 기업의 점유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과점화되고 있고 몇 개 기업들이 시장을 이제 독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태양광과 달리 중국 기업들이 크게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베스타스, GE 그리고 지멘스 가메사와 같은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골드윈드와 같은 이제 중국 기업들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주로 중국 내 내수 위주로 그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은 사실 현재로서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베스타스나 GE, 지멘스, 감회사 이 3사가 해상풍력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 높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과 달리 좀 더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이 진입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재생에너지가 뭔지,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주로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잠재량, 그리고 경제성, 변동성, 수용성 이렇게 4개로 제가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의 잠재량입니다. 보통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재생에너지가 충분하냐? 우리가 소비하는 전력을 공급하기에 얼마나 많은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이 다 원자력이나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도 연결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잠재량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태양광과 풍력의 잠재량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제 연구원과 이제 협동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색칠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들이고요. 이제 흰색은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설치된 색깔이 색칠된 부분은 발전 원가, 즉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하기 힘든 곳인데요. 토지비를 반영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서울이나 경기 그리고 이제 부산과 같은 이런 대도시들은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충청도, 그리고 경북 이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기 용이한, 즉 잠재량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설치된 태양광의 거의 40%가 전남, 전북, 충남 그 3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지역들이 태양광 설치를 주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렇게 뭐 분포도가 나타나는데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왼쪽의 분포는 주로 발전 원가가 낮은, 그러니까 저렴하게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들에서 얼마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가, 즉 태양광을 생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비싼 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왼쪽에는 주로 이제 전남, 전북, 뭐 경북 이런 지역들이 포진해 있고요. 오른쪽은 서울, 경기, 부산 이런 지역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제 비용을 지불할 것이냐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결국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 이제 그림은 저희가 이제 분석한 태양광 공급 곡선입니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래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만약에 150원을 지불을 한다라고 한다면 약 350테라와트-아워의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우리가 한 300원까지 이제 지불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약 400테라와트-아워, 한 20% 정도 더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이 잠재량이라는 것은 경제성, 즉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될 것인데요.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가격 수준 하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한번 구해보면 태양광이 321기가와트, 그리고 풍력은 한 39기가와트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양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30년에 발전 비중 20%입니다. 그 20%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도 남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의 8.8배, 풍력의 경우에는 2.2배의 잠재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잠재량은 우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더 적은 지역에 더 많은 태양광을 설치하고 또는 더 큰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바로는
장기적으로 이제 한 20, 30년이 지나게 되면 잠재량은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그 시점이 되면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태양광이나 풍력의 양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양과 잠재량이 다 동시에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점점 이제 잠재량의 대부분을 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 잠재량을 최대한 활용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입니다. 보통 다들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비싼, 깨끗하지만 비싼 에너지원으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보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쓰지 말고 재생에너지를 좀 더 싸지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재생에너지는 비싸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쓰지 말고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와 같은 싼 에너지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래 그림은 각 국가별로 어떤 에너지원이 가장 저렴한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태양광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풍력입니다. 그리고 연한 회색은 가스, 그리고 진한 회색은 석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은 태양광 아니면 풍력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제 태양광 풍력이 비싼 에너지원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태양광과 풍력은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이 되었었고요. 앞으로도 가격은 점점 더 하락할 것입니다. 실제로 2010년과 2019년 10년간의 발전 원가, 즉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추적을 해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태양광의 경우에는 아래 띠, 이 띠가 이제 화석연료 가격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띠 안에 들어오면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화석연료와 경쟁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띠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비싼 거고, 그 띠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제 더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태양광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화석연료 밴드 위에 있었습니다. 즉 화석연료보다 비쌌다는 거죠. 근데 불과 10년이 지나기 전,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화석연료 밴드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오히려 화석연료보다 밴드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태양광도 많은 지역에서 화석연료와 경쟁하거나 화석연료보다 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풍력은 이미 10년 전부터 화석연료와 경쟁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더 많이 낮아져서 화석연료 밴드를 하향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태양광 발전 원가가 2030년 이전에 뭐 원전보다 싸진다 또는 태양광 풍력보다 싸진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났고요. 실제로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왼쪽 그림은 전 세계 주요국 그리고 전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원가, 보통 LCOE라고 부르는데요. 발전 원가의 추세와 전망이고요. 오른쪽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원가, 즉 LCOE의 추세와 전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2014년도에 전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 원가는 약 160달러 per 메가와트아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80원 킬로와트아워당 180원 정도고요. 석탄이 한 60원에서 8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쓰는 전기요금이 한 12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0원, 180원 정도였는데 2020년에 거의 4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4달러 per 메가와트아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0원 킬로와트아워당 정도까지 떨어졌죠. 즉 화석연료보다 싸졌고 우리나라와 기준 화석연료보다 싸졌고요. 우리가 쓰는 전기요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뒤에는 뭐 25달러 정도 수준까지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경쟁력은 좋아질 것이다. 가격 경쟁력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 사실 그래프 모양은 비슷하죠.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해 왔고 앞으로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격 자체는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원가는 130원 정도 킬로와트아워당.
아까 세계 평균이 한 60원 정도, 50원에서 60원 정도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한 2배 정도 더 비싼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토지비가 비싸다는 점도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태양광을 많이 설치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좀 비싼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 700원 수준이었던 태양광 발전원가가 지금은 130원 정도까지 하락했고요. 2030년이 되면 80원에서 90원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화석연료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풍력도 비슷합니다. 풍력은 태양광에 비해서 발전원가의 하락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2014년도에 88달러 per 메가와트 아워에서 2020년에 44달러 per 메가와트 아워로 절반 정도 하락했죠. 태양광보다는 하락 속도는 느립니다. 과거에는 태양광보다 쌌었는데요. 지금은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가격이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되었고요. 하락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30년에는 한 30달러 per 메가와트 아워로 이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가격 자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화석연료와 경쟁 또는 화석연료보다 가격 경쟁력이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육상풍력의 발전원가 하락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아무래도 국토가 좀 좁고 주로 이제 산지를 개발해야 되고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위주의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전 원가가 태양광이나 또는 다른 국가의 풍력과 비교해서도 하락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 원가는 한 120원 정도 수준이고요. 2030년이 되면 100원 정도 수준 또는 그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 발전 원가는 지역 연도별로 이제 차이도 나지만 보통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는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지역별 이런 편차가 사실 더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가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의 경우에 발전 원가가 1,000원이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남이나 전북 이런 지역들은 뭐 50원, 60원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울산은 이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하고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발전 단가가 하락하니까 싸게 태양광이나 풍력을 공급할 수 있겠지라기보다는 어떤 지역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발전 원가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이것도 저희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발전 원가는 우리가 발전 원가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발전 원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화석연료보다 싸졌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해서 그것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까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나 전기요금보다 비싼 지역들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를 비중을 이제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추가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과거 독일이 이제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현재는 태양광과 풍력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만 과거에는 태양광 풍력을 보급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과거 태양광과 풍력이 굉장히 비싼 시절부터 보급을 적극적으로 늘려왔고요. 그렇게 태양광과 풍력 보급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효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쓰는 전기요금 중에 얼마만큼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림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기요금에다가 이제 딱 다 명시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재생에너지 부과금이라고 부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면 연한 녹색으로 표시된 것이 재생에너지 부과금입니다. 그래서 독일 전기요금이 계속 증가함에 있어서 크게 기여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한 녹색으로 표시된 재생에너지 부과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늘어나면서
전기요금도 이제 함께 늘어났죠.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015년 이 정도가 되면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더 이상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워낙 싸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도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에 부담 없이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지금은 태양광 풍력이 비싸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기요금을 통해서 그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독일이 보여준 선행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런 부담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본도 2012년도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를 신규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빠르게 재생에너지 부과금이 늘어났었는데요. 2012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했던 이유는 잘 아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자라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했고 그런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재생에너지를 늘려왔던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도 독일처럼 전체 전기요금에서 재생에너지 구매를 위해서 얼마를 부과하는지 또는 얼마를 추가로 지불하는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중산층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인데요. 9,844엔의 전기요금 중에서 958엔, 약 한 10% 정도 되죠. 그것을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제 LCOE가 낮은 시점에서 보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고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발전 원가가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기술 개발이나 또는 학습이라고 그러죠. 계속 반복적인 설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 원가를 낮춰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변동성입니다. 보통 이제 재생에너지 하면 전력 생산이 좀 안정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이제 보통 의문들을 가지게 되고 그런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가 불안하지 않나 정전이 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재생에너지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가진 전원입니다. 변동성이라고 하면 이제 꾸준하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불확실성은 그러한 변화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측 가능하면 좀 더 나은데요. 재생에너지는 변동하기도 하고 불확실하기도 합니다. 태양광의 예를 들어보시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력이 주로 낮 시간대 생산하게 되고 밤이 되면 전력을 전혀 생산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그 와중에도 또 발전량이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 해가 떴을 때는 전력 생산하다가 구름이 끼거나 하면 전력을 갑자기 생산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력도 태양광에 비해 변동성은 좀 덜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전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전원은 전력 계통,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이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사람은 전력을 깨끗하게 이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풍력과 태양광은 굉장히 사실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전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을 우리가 보통 이제 덕커브라고 부르는 이 그림인데요. 덕커브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양이 오리처럼 생겨서 덕커브입니다. 원래는 이제 태양광이 없다면 위에 회색으로 보이는 이 선으로 우리가 전력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전력을 생산하면 되는데 낮 시간대
태양광이 주로 발전하게 되는데 태양광이 점점점 많이 늘어날수록 낮 시간대에 태양광을 제외한 실제 전력 수요가 이렇게 아래로 푹 꺼졌다가 밤 시간대는 다시 훅 늘어나는, 왜냐하면 태양광이 또 전력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훅 늘어나는 이런 이제 형태가 되죠. 그래서 과거 태양광이 보급되기 전과 보급된 이유를 보시면 최저와 최소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게 되면 이제 0 밑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죠. 즉 전력이 더 이상 태양광을 제외한 전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차가 커진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그 차이를 메꿔줘야 한다는 거고 그만큼 많은 노력을 통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접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미 태양광, 풍력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특히 풍력은 우리나라의 풍력 설치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제주도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행 가시면 쉽게 바다나 오름, 산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풍력 발전기를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벌써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은 풍력 발전량, 그러니까 전력이 생산된 전력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린다는 거죠. 보통 이제 컬테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총 작년 기준 46번의 컬테일, 필요 없어서 생산된 전력을 자르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왜 자르느냐? 그러니까 워낙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는 전력의 양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전력 개통안에서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걸 버리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제주도에 발생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는 앞으로도 더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출력 제어는 앞으로 점점 더 빈도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비단 제주도에만 발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본토에서도 내륙에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연구해 보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서 제일 왼쪽 이가 이제 태양광 발전 패턴인데요. 이러한 발전 패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2030년이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더 커브와 유사한 형태 가운데의 전력 수요가 푹 꺼졌다가 다시 급격하게 오르는 오후가 되면서 이러한 모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하는 수단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시장 제도를 통해서 대응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 제도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어떤 이제 기술들이 이러한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대응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바로 그 대안입니다. 보통 에너지 저장 장치 하면 배터리를 많이 떠올리게 되시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우리가 보통 ESS라고 부르는데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는 BESS라고 부릅니다. 이 배터리를 통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됐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해질 때는 그 저장된 전력을 배터리에서 방전해서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배터리라는 것의 만능은 아닙니다. 배터리는 보다 그 변동 주기가 짧고 용량이 작은, 그러니까 짧고 작게 움직이는 그런 전력 수요 변동에 대응하기 적합한 기술이지 아주 용량이 크고 긴 기간에 걸쳐서 크게 움직이는 이런 변동성에 대응하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전력 수요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수 발전이라든지 이후에 설명드린 P2G와 같은 기술들이 이제 보완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하나의 이제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힘들고요. 여러 기술들을 조합을 해서 재생에너지로 인한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섹터 커플링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도 줄이고 전력 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 수송이나 열, 가스 이런 부분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도 높여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결국 쉽게 설명드리면 전력과 열, 수송, 가스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서 전력 시장, 에너지 시장을 그릇을 크게 만들고 그 큰 그릇 안에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재생에너지로 인한 변동성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들은 바로 이제 파워 투 힛, 즉 전력을 가지고 열을 생산하는 기술, 파워 투 가스, 전력을 가지고 가스를 생산하는 기술, 그리고 V2G, 전기차에 있던 전력을 전력 계통으로 또는 이제 가정으로 넣는 그런 기술들, 이걸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변환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변환 기술들이 확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는 전력을 가스나 열로 전환을 하고 전환한 이후에 사용을 하거나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섹터 커플링 또는 우리가 이제 그린 에너지 통합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즉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이 이제 P2G 시스템인데요. 이건 왼쪽의 그림은 P2G 시스템의 조감도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이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풍력 발전기가 보이죠. 풍력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을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수소를 생산해서 그 수소를 이제 저장을 했다가 또는 운반을 해서 자동차에 수소 연료전지 차에 쓰거나 아니면 뭐 연료전지 발전소를 통해서 다시 전력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아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풍력이 남아 돌아서 풍력을 잘라서 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버리는 전력을 버리지 않고 그 전력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거죠. 수전해라는 기술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를 다시 활용함으로써 버려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P2G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제 에너지 변환 기술은 V2G가 있습니다. 이 V는 vehicle, 차를 의미하고요. G는 grid, 그러니까 전력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즉 차와 전력 시스템이 서로 전기를 주고받는 거죠. 아까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에 하나로 배터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는 추가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배터리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죠. 전기차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차고 전기차의 배터리를 모으면 굉장히 큰 배터리 자원이 됩니다. 그걸 그냥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또 개통해서 전기가 남을 때는 전기차에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전기를 왔다 갔다 함으로써 재생에너지가 남을 때 그리고 부족할 때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P2H입니다. 여기서 P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워, 전기고요. 2H, H는 heat, 열입니다. 즉 전력으로 열을 생산하는 기술을 P2H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력이 필요할 때, 남을 때 그 남는 전력으로 열을 생산해 놓고 나중에 열이 필요할 때, 즉 전력으로 열을 생산해야 되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저장해 놨던 열을 그냥 씀으로써 전력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의미합니다. P2H는 뭐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열기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전기 보일러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히트펌프라는 이제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시스템 에어컨, 그러니까 에어컨인데 이제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는 그런 기술을 이제 히트펌이라고 그러고요. 그 히트펌을 이용해서 물이나 땅, 지하 또는 이제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뺏어와서 난방을 하기도 하고 이제 냉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설비를 의미합니다. 이 히트펌도 지금 우리나라는 수열이나 지하에 있는 열을 이용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지하에 있는 열 외에 공기 중에 있는 열을 그냥 가져와도 그것을 재생에너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히트펌 기술을 이용해서 남는 전기를 활용해서 열을 생산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미 많은 형태로 P2H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에 있는 가장 큰 이제 건물 중에 하나죠.
이 롯데월드 타워를 처음 건설을 할 때 이 P2H 이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수열 히트펌프라고 해서 이제 하수 원수, 그러니까 원수가 물이 이제 그 근처에 지나가는데 그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져와서 그 롯데월드 안에 있는 전력을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의 총 35.8%를 이런 그 수열 히트펌프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수열,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열, 그리고 땅이 가지고 있는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열로 생산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주민 반대죠. 이미 TV나 이런 데서 많이 접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심하지 않는가, 주민 반대가 심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죠. 앞서 기후변화 관련된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사실 기후변화는 이미 과학적으로 이제 인정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는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재생에너지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몇 차례 사고를 겪으면서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에너지원이 바로 재생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무조건 친환경적이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보기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인데요. 이게 한때 우리나라 사진이라고 이제 공개돼서 이제 유통된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에 설치된 사례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을 완전히 밀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일부 태양광이 이제 산지에 설치되면서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좀 금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경주 포항 지진 사례입니다. 당시 저는 이제 울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진, 두 차례의 지진을 겪었고요. 지진의 무서움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주 포항 지진이 경주에 있는 지열발전소로부터 촉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촉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당겼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어찌됐든 이제 그 지열발전소가 경주 포항과 이제 관계가 있다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잘못된 개발은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개발한 이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개발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친환경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안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히 이제 친환경성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계속 제기되어 왔고요. 태양광과 풍력은 다른 원자력이나 석탄도 마찬가지지만 그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반대에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두 개의 그림은 동일한 이제 입지에 풍력 발전소의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찬성하는 주민들에 대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풍력 발전소를 똑같은 주민들이 한쪽에서는 반대하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기도 하는 거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풍력 발전소가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멸종위기종 서식지 파괴와 같은 생태계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더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고, 오른쪽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풍력 발전소로 인한 이제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풍력 발전소로 인한
지역 경제 발전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러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들을 잘 조화롭게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 이러한 재생에너지 수용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논란이 있겠지만 이제 크게 국민적 수용성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으로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적 수용성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태양광이나 풍력을 늘려나감에 있어서 내가 전기요금을 얼마나 지불을 더 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 수용성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역 수용성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집 또는 내가 사는 지역 근처에 태양광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가 설치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만약 허락한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 수준이 있어야지만 허락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 수용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그림은 좀 오래된 연구긴 하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불 의사액, 즉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더 돈을 낼 의향이 있는가를 조사한 것이고요. 그것을 국가 간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불 의사액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영국, 미국 이런 국가들의 지불 의사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이제 지불 의사액도 이제 점점점 높아져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수용성인데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의 이제 수익률을 나한테 보장을 하면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가를 이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했을 때와 발전소 설치 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치했을 때에 요구되는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낮은 수준의 보상이나 이런 수익률을 제공하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을 설치할 의향이 생기지만 실제로 태양광이나 풍력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또 이제 그 요구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좀 더 많이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국민 수용성도 중요하지만 주민 수용성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결국 그들 주민들에게 충분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보상이나 기대 수익률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민 참여형 사업인데요. 보통 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돈이 많이 이제 들게 되죠. 태양광의 경우에도 1메가와트를 설치하는데 보통 최소 10억에서 많게는 14억, 15억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많은 수익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 텐데, 지역 주민들이 이런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나 풍력 발전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또는 채권 투자를 통해서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가지게 해주는 것들이 이제 주민 참여형 사업이고요.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주게 되는 그 재생에너지 인증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증서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게 되는데 그 인증서를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 발전소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높아진 수익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또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이런 발전소 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얻게 될 수 있고 발전 사업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나 주민들의 수용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주민 참여형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려하고 있는 사업이 계획입지 제도입니다. 계획입지 제도는 이제 부지를 지자체가 이제 주로 발굴을 해서 이런 지자체가 발굴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에 그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방식이 될 것이고요. 주로 대규모 사업들이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맡겨놓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나서서 부지를 발굴하게 하고 그렇게 부지를 발굴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을 때 지자체에 앞서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추가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자체 수익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만들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 때문에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즉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참여도 또는 참여 의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지분이나 채권을 참여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생산한 전력을 내가 쓰고 또는 내 이웃이 생산한 전력과 내가 생산한 전력을 서로 이제 거래함으로써 서로의 필요를 맞춰 나가는 그런 것들이 보다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더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에너지 P2P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프로슈머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내가 생산한 것을 내가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판 것을 또 내가 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소비자를 프로슈머라고 하는데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런 프로슈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P2P라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프로슈머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피클로, 네덜란드는 반데브론 이런 이제 사업자들이 생겨나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끼리 서로 연계를 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부족한 부분을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들, 수력,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꿔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사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메꿔 나갈 수 있는,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줌으로써 서로 소비자들 간에 서로 또는 발전 사업자들 간에 서로 전력을 주고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거래를 보다 이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들, 즉 코인이라고 그러죠. 이제 코인들을 접목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대규모 사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형태, 지분 참여나 채권 참여형을 통해서 주민들이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구조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늘려나가게 될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에너지 P2P 시장 또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시장에서 이미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는 사업 모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